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십니다.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 한 번 더 한화자산운용의 은기환 펀드 매니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듯이 은기환 펀드 매니저는 기후 변화 대응 투자에 있어서 국내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하나자산운용에서 그린 히어로 펀드를 운용하고 계시고요. 펀드 매니저 경력은 한 12년 정도 되십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기후 변화 대응 투자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그린플레이션에 대비한 투자법 이걸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상당히 주목을 좀 받고 있죠. 먼저 이제 그린플레이션이 뭔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린플레이션 어떻게 좀 정의하시고 계세요? 그린플레이션 일단 이름을 보면 이제 그린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걸 설명을 하자면 기후위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벌써 많은 금융기관들이 뭐 탈석탄을 하겠다,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고 실제 이런 오일 메이저들도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최근에 투자가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가 이제 급감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변화가 빠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아직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어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수요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 공급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공급을 빠르게 그 수요만큼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폴리실리콘 그러면 태양광 패널 할 때 들어가는 원재 가장 태양광 패널에 현재 태양광 패널의 가장 기초 원재료가 이제 폴리실리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투자하는 회사들이 투자를 합니다만 그 투자 속도가 좀 수요보다는 느린 거죠. 그럼 여기서도 역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또 가격이 오르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걸 그린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기존 에너지 투자 여기를 좀 줄이면서 기존 조금 에너지 석탄 뭐 석유 이런 데 대한 그 가격이 오르는 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한 좀 투자가 아직은 미흡해가지고 거기서 또 가격이 오르는 게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친환경으로 이행할 때 필요한 원자재가 부족해서 생기는 이런 그린플레이션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으로 이행할 때 좀 많이 쓰이는 원자재는 좀 어떤 걸 들 수 있나요? 아까 뭐 폴리실리콘 얘기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금속입니다. 그 혹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하신 그런 분들도 보통 거기 보면 미네랄과 가스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미네랄 가스를 다 쓰고 있지만 또 가스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제 기후위기 시대가 되면은 이 가스는 쓰지 않고 미네랄로만 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게임을 아시는 분이랑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처럼 이제 금속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좀 대표적으로 구리와 알루미늄은 태양광 2차 전지, 뭐 풍력 거의 좀 전방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2차 전지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삼원계 배터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니켈과 리튬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 그동안은 코발트도 많이 사용을 해서 좀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발트는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뭐 코발트 프리 배터리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니켈과 리튬은 좀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폴리실리콘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과 또 폴리실리콘의 원재료가 메탈 실리콘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다 모든 이런 친환경 관련 원자재들이 다 가격이 오르고 있나요? 제가 사실 이제 준비한 시점보다 조금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구리는 찾아보니까 작년보다 거의 2배 이상 오른 상황이고요. 니켈도 한 40% 이상 올랐고 폴리실리콘도
작년보다 거의 한 4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가격들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예. 그럼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글린플레이션의 두 번째 얘기고 이제 첫 번째 얘기. 그러니까 이걸 글린플레이션의 역설 뭐 요런 얘기도 맞습니다. 사실 나오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뿐만 아니라 석유, 석탄 같은 기존 화석 연료 에너지 가격도 동반해서 오른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고 이게 과연 계속될까요? 네네. 뭐 특히 석유나 화석 연료가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이라 하면 뭐 2050년 이후에는 이제 많이 좀 멀리 보면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수요가 줄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중요한 건 공급과 수요가 어떤 한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공급의 반응 속도가 빠르고 수요의 반응 속도가 사실 느립니다. 아까 이제 그린플레이션이 발생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답이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공급은 빠르게 줄고 있고 아마 이 석탄이나 석유 가격이 많이 오르지만 과연 과거처럼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겠는가라고 보면 별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미국도 사실 다른 나라는 투자를 하도록 하면서 본인들은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이렇게 빠르게 주는데 수요는 그만큼 빠르게 줄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적어도 글쎄요 한 2, 3년 동안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은 뭐 이번 겨울처럼 난방만 하더라도 가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이걸 보급을 하지 않으면 뭐 이러한 그냥 가격이 높은 상태가 조금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 게 유럽의 풍력 발전이 안 맞습니다. 됐는데 이게 북해 바람이 갑자기 올해 안 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게 과연 그냥 일시적으로만 이렇게 일어날 일인지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제가 기후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뭐 기후 전문가라고 해도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기후를 예측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고 보통 이제 기후 변화 전망도 이제 뭔가 범위나 통계나 시뮬레이션 등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어서 이게 딱 하나의 그 상황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저도 일면 그 바람의 방향이나 지금 특히 북극의 기온이 따뜻해지는 현상은 더 강화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바람의 방향과 영향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태양광 그 풍력의 바람이 약해진 적이 있었는데 또 그 이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바람이 또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또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변동성이 커지니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풍력의 문제는 분명히 앞으로도 좀 반복될 것 같긴 하고요. 태양광도 영향을 좀 받긴 하겠습니다만 태양광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위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태양의 자전축이 바뀌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기에는 거의 없거나 미미할 거거든요. 태양광은 비교적 예측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 화석 연료 에너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많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를 점점 그러니까 전기차만 하더라도 뭐 전기차 침투율이 충분히 높아지면은 이제 기름으로 이동할 때 쓰는 그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계속 이 소비는 약간 변동성이 낮고 꾸준히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소비가 바뀌는 시기에 맞춰서 가게 되면은 좀 가격은 좀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원자재 가격 말고 또 기후 변화 대응으로 물가가 좀 상승할 인플레이션이 생길 그런 요인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그린플레이션 관련해서 크게 5가지를 그 요인으로 꼽는데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건 그중에 2가지입니다.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전환과 물리적 위험 이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전환에 대해서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새로 커질 것이 빠르게 커지지 못해서 그런 거고, 난 없어져야 되는데 소비가 빠르게 줄지 못해서 이제 이 2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물리적 위험과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이제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 이제 텍사스 한파가 심하게 되면서 텍사스 인근에 있는 뭐 석유 공장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장,
까지도 공장이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었고 대만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TSMC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올해에도 이제 가뭄이 심하게 되니까 반도체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반도체 생산량에도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후가 변화가 심하게 되면은 실제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한 가지, 그러니까 세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경제 주체들이 이제 여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고를 많이 쌓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디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코로나 이전 디플레이션 시대라는 그렇죠. 얘기가 많았어요. 그거의 가장 좀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IT 기업,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과거보다 예측력이 높아진 거잖아요. 경제 예측력이 높아지면 재고를 덜 쌓아도 되기 때문에 재고의 양이 점점점 감소하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지금 사실 좋은 겁니다. 효율적으로 경제가 발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재고가 줄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으로 갔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기후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재고를 많이 쌓을 필요가 생길수록 그게 이제 약간 상쇄가 되는 효과가 이게 이제 네 번째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지금 많은 국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이제 탄소 배출권이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또는 탄소세 등등 이 온실가스에 직접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IMF에서도 뭐 권고를 하고 있고 OECD나 유엔에서도 이 탄소세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물건 가격이 어느 정도는 이제 세금을 매기면 그게 소비자에 전가되는 게 일정 부분 나타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물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여서 이 다섯 가지 모두 기후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형태다. 이렇게 정리가 그 될 것 마지막에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세금 관련한 문제요. 네네네. 그 최근에 뭐 이슈가 이제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세 이런 일이 나오던데 지난 이건 8월에 영향이 어떨 것? 동향이 좀 요새 어떻습니까? 그냥 전망하자면 사실 이게 저는 강화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나온 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나온 게 이제 2023년부터 25년까지를 이행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유럽에 수출하는 그 기업들 또는 이 수입업자들이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만 26년부터는 실제 유럽의 탄소 배출권에 해당하는 것만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철강이 이제 그중 대표적인데 그동안 이제 유럽의 철강사들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맞춰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를 배출권을 이렇게 구매하거나 또는 감축을 했었어야 되는데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 기업들은 해당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행 기간을 거쳐서 26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내 대표적인 철강 기업들을 제가 뭐 조사를 해서 계산을 나름 몇 가지 가정을 넣어서 해보니까 사실 이제 비중은 뭐 영업이익의 뭐 한 1%? 뭐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이것 때문에 뭐 당장 주가가 엄청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하지만 앞으로 이거의 그 범위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유럽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나 이 배출권 시장에 있어서 전력 부분이 완벽히 반영되느냐 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과 예를 들어 베트남은 그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스마트폰을 여러 국가에 생산한다고 해도 또는 어떤 물건 동일한 물건을 생산한다고 해도 그 국가에서 생산한 전기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했느냐, 많이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이제 그런 산업 것까지 계산해서 뭐 좀 부담금을 매거나 이럴 계획이 있는 그럴 거예요? 가능성이 원래 있었거든요. 이번에 논의에도 있었는데 아직 유럽도 그 전력 배출과 관련해서 아직 완벽하게 구비가 안 되었다 보니까 이번에는 빠져 있는 건데 그 발표된 거 보면은 반드시 다음에 넣겠다 이제 이런 식의 멘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린플레이션 이제 물가 네네.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고통을 느끼니까 이런 네네. 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기술 혁신 예. 이런 게 좀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 그걸 사실 제가 투자하는 펀드에서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 이제 폐기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데 뭐 이거 이제 뭐 하나의 일면 중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유가가 올랐습니다만 그동안 좀 저유가였었잖아요. 네.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거에 채산성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던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유가가 적정 수준의 가격이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완전히 원유로부터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보다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거에 그런 경제성이 조금 맞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또 플라스틱 가격도 사실 오를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순환 경제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가 있고 실제 여기에 투자가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이 이제 순환 경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에너지 가격이 형성이 되면 가스 가격과 석탄 가격이 높게 되면 발전 시장에서도 태양광의 수익성이 조금 더 좋아질 여지도 있고 또 내연기관차도 이제 기름 가격이 뭐 2,000원, 3,000원 만약에 오른다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전기차를 선택할 유인이 좀 강해지고 해서 이렇게 사실 그린 인플레이션을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적정한 에너지 가격 유지됨으로 해서 사회 에너지 전환을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기술 혁신이 오히려 또 도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린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재밌는 걸 발표를 했는데 0% 금리로 친환경 설비 투자를 하는 거를 지원하겠다. 를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의 대응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이 중앙은행 트렌드를 보면은 유럽 중앙은행 그 ECB에서도 보고서를 그 그린 QE라는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고요. 네. 그린 양적 완화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주요 연준 이사들도 기후 위기 관련해서 이런 어떤 발표나 논문 이런 것들을 계속 발간하고 있고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도 최근에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외환 보유고 이거를 방금 아까 그 일본과 비슷하게 기후 대응하는 거에는 굉장히 싸게 투자를 하거나 빌려주고 그렇지 않고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곳에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마저도 그런 걸 좀 검토하고 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느끼기에도 향후 이제 전망을 하자면 그동안은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에 우리가 대응을 하자면 이게 수요의 문제였기 때문에 금리를 오르거나 내리거나 또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해서 하거나 뭐 테이퍼링 하거나 해서 그런 이제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수요를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았는데 사실 그린플레이션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공급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방향은 잘 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수요나 공급이 그게 미스매치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재생에너지나 전기차와 같은 데는 투자가 조금 더 촉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수요를 통제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 자본을 더 많이 공급해서 뭐 재생에너지, 전기차가 더 빠르게 투자돼서 빠르게 공급되도록 촉진하는 것이 그게 사실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그린 QE나 이런 녹색과 관련된 기후위기와 관련된 투자에 적극적으로 돈을 사실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그린플레이션 시대에 왔는데 이런 시대에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걸 좀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사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이제 그린 히어로 펀드인데 그린 히어로 펀드 운영하고 계시죠? 그 펀드를 좀 많이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저가 운영하는 펀드 말고도 최근에 뭐 탄소 중립 뭐 이름을 달고 또는 에너지 전환을 달고 있는 그런 펀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펀드들을 같이 이제 주목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이 결론이 결국 지난 시간과 좀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산업,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급이나 투자가 많이 필요한 산업을 따져보면 또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 뭐 이런 것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때 투자를 해서 또 예를 들어 주가가 많이 오른다 하면 그 기업들이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을 하여 또 공급량을 늘리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친환경 관련 네, 맞습니다.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또 그린 인플레이션 시대의 맞습니다. 투자 에이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자산운용의 은규환 펀드 매니저와 함께 그린 인플레이션 대비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올해 진짜 뭐 주식시장, 자산시장의 키워드라고 하면 그 인플레이션 또는 이제 최근에 그린플레이션까지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답을 찾아보면 역시 이제 기후위기 관련 투자, 재생에너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시기지만 길이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은 투자 결과,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한화자산운용의 은규환 펀드 매니저,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